NH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1월 투자 전략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월 주식시장 전망 자료가 오늘 발간이 되었고요. 간략한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자료 울어야 웃는 시장이라는 내용이고요. 22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객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주식시장이 좀처럼 조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들 하시는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죠. 유동성을 투입하는 정책과 그리고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 이 정책이 작용되는 과정에서도 또 경기회복기 때도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가 양립하기가 어렵지만 부양정책과 경기회복기대가 모두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이렇다 할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산시장의 거품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하게 되는데요. 23페이지는 미국의 고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고통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일종의 인덱스화 시키는 건데요. 실업률이 높을수록 고통이 커지고요. 미국 국민들의 생활고는요. 그리고 물가가 급등할수록 그리고 성장률이 낮을수록 고통지수가 높아지는데 이 인덱스의 레벨이 최근에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책 당국은 여전히 정책을 투입하는 것을 멈출 정도로 아직은 미국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지수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이런 정책의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는요,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숫자들이 충분히 안정화된 다음에나 이제 정책의 강도가 약화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자산시장의 거품보다는 여전히 실물 경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렇다면 더 상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24페이지는요, 미국 S&P 500 지수의 리스크 프리미엄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점들은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할인율은 여전히 높다라는 거예요. 한 3.3% 정도 반영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0.8%, 그리고 99년도 TMT 버블 당시에는 마이너스까지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할인율만 놓고 보면요, 할인율이 더 축소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할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인율이 급격히 낮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결국은 저금리 효과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6.5%였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였는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0.92에 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에 시장은 다소 놀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28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2%를 넘어갈 때 그때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유력한 시점을 저희는 3월 정도로 현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미국 국채금리가 좀 더 일찍 고점을 1.2%에 도달하는 시점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은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국채금리의 상승 속도가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된다라고 볼 경우에는요, 조정도 좀 빨리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재정 부양정책이 추가적으로 가동됐죠. 9천억 달러의 정책이 추가적으로 부양정책이 합의가 된 상황들인데요. 30페이지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유효 기간은 3월 말 정도까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수당을 지금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죠. 매주 300달러씩 실업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현재는 3월 14일 정도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월 말 3월 정도 초순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반영이 되고 그 다음 추가적인 부양정책이 나올 거냐라고 시장은 기대할 텐데 아마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면요, 추가적인 부양정책에 대한 노이즈들도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냐에 대한 우려를 하는 시점도 아마 3, 4월 정도가 아니겠나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네,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제 34페이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는 연간 전망에서 말씀을 올렸듯이 2021년도 주식시장은 N자형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의 상승이 나오는 셈이죠. 지금은 첫 번째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을 지금 이제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정정책이 악화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대략 한 3월, 4월 정도를 유력한 조정기로 보고 있고요. 그 조정기를 거친 이후에는 경기 요인 외에 다른적인 정책적인 요인들을 반영해서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실물 경기 회복이 좀 느리게 회복되기 때문에 정책이 후퇴되는 속도들도 좀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코스피 타겟을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목표 주가의 상향 조정 가능성도 높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인덱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추가적으로 또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차트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35페이지입니다. 지금 벌써 올해 그린 테마, 그린 랠리, 그린 붐, 그린이라는 용어가 붙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린 버블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10배에서 40배 상승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 때 조선수주의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이 수주 산업은 수주가 확정이 되고 나면요 주식시장이 미리 반영하는 경향이 있죠. 그 수주를요. 초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매우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지금 마치 이런 그린 테마들이 각국 정부의 환경 정책에 입각해서 올해 내년도 하반기부터 정책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런 프로젝트들을 미리 주식시장이 반영하게 되면요.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마치 2005년도에서 7년도에 조선주의 열풍과 비슷한 패턴들을 이어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그린 관련된 테마들은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포트폴리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1월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짰는데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느냐를 찾는 과정이 2022년까지 장기적인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그래도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실적 전망치가 반등한 거에 비해서 주가가 덜 오른 업종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업종들을 좀 주목하자라는 게 두 번째 아이디어고요. 마지막으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의 회복의 방향성은 더 뚜렷해지고 있지만 아직 회복의 강도 자체는 강하지 않았던 업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72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면요. 지금 왼쪽의 차트는 코스피가 12개월 선행 PER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좀 흥미로운 점은 8월 달에 주가 지수가 2,400포인트에서 지금 2,8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단기적으로 최근만 보면은 PER 부담이 더 많이 높아지진 않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2021년도 실적 전망을 빨리 끌어당겨 오면서 주식시장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더 가중시키지 않고도 주가를 400포인트를 끌어올렸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들은 고민은 2021년도 실적 전망을 전적으로 다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PER이 과거 역대 최고 수준까지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2022년까지를 끌어당기는 과정들을 앞으로는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74페이지에 보시면 실제로 최근 한 달 12월 이후만 보면은 74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트인데요. 내후년도 이익 증가율이랑 주가가 조금 더 밀접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2022년 실적 전망은 좋은데 아직 주가가 덜 올라간 종목들을 찾아보면은 여기서 아마 내년 초 정도의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저희 나름대로 스크리닝한 종목을 75페이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요. 76페이지인데요. 코스피가 3월에 주가 저점을 찍고 나서 업종별로 쭉 반등을 굉장히 많이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실적 전망은 저점 대비 상향이 더 많이 된 업종들이 4개가 남아 있습니다. 운송, 보험,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 결국은 약간 사람들이 실적의 반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들, 이런 게 남아있는 업종들인데, 이쪽들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투자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의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77페이지에 보시면요. 부문별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기가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반등의 강도는 아직 약하지만 반등의 방향 자체는 점점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서비스 매출 그리고 산업 생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향 수출 그리고 한국에서는 서비스 매출, 이런 분야가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기 회복 방향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78페이지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가지 컨셉으로 선정한 종목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반도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헬스케어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프트웨어의 카카오와 NC소프트, 그 이후에 화장품의 아모레퍼시픽, 운송의 CJ 대한통운, 제일기획, FNF, 그리고 스몰캡 3종목을 수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접속하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수가 연일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1월 밴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1월 달에 아마 연초 흐름들은 상승으로 출발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1월 달 후반 정도부터는 상승 탄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1월 달 밴드는 대략적으로 상단 부분들은 한 2,900포인트 정도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들은 지금 정도 인덱스에서 이제 위로 100포인트, 아래로 100포인트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봐서 2,700 정도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발표해 주세요.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일단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좀 많습니다. 12월부터 아마존이랑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재개를 했습니다. 전망대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만의 서버용 PCB 만드는 업체들이 멘트에 의하면 2021년 2분기에 인텔의 이제 차세대 서버 플랫폼 위틀리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한 3, 4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이제 퓨어리라는 거고, 2분기부터 위틀리라는 플랫폼을 탑재한 제품 출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더 이제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이제 이연 수요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2분기 되면 더 이제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연간 이제 노트북 PC 수요가 상당히 호조였습니다. 최근 10년 내에 최고치였는데요. 비대면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 일각의 이제 전망은 이제 이런 수요 호조가 2021년 되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업계에 의하면 최근에 고객 주문이 더 증가되고 있고, 2021년 상반기에 지금보다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SMIC 제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재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랑 이제 대만의 200mm 웨이퍼 파운드리 업체들 가동률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100% 상황이 지속 중인데, 여기서 이제 주문이 더 몰리면서 이제 공급이 더 부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는 한국의 이제 DB 하이텍이
단가를 한 15% 정도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2021년 되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인텔의 외주 생산이 이제 본격화되고 최근에 나온 이제 애플 M1칩 탑재한 노트북 PC 이제 판매 증가될 거기 때문에 200mm에 이어서 이제 300mm 파운드리도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들 현재도 이제 좋은데 내년 상반기에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시장에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D램이라든지 뭐 파운드리 이쪽이랑 다르게 이제 낸드 쪽은 2021년도에 이제 좀 부각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낸드 쪽도 내년 3분기부터는 가격 인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썬이라든지 실리콘 모션 같은 낸드 이제 컨트롤러 업체들이 고객 주문이 좀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낸드 컨트롤러 IC 가격 인상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낸드 컨트롤러 IC랑 그 낸드 이제 셀이랑은 좀 다른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뭐 낸드 쪽에 수요가 좋다라는 거를 이제 반증한 이제 근거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 발표해 주세요. 예, 한국금융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94,000원에서 105,000원으로 상향합니다. 목표 주가 상향은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에 따른 것이고요. 내년 이익 대비 퍼 계산해보면 5.6배밖에 안 됩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배순이익은 8,312억, 올해보다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이제 타사보다 좀 실적이 부진했던 만큼 내년에 좀 기저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장 먼저 증권업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업황을 나타낸 지표인 거래대금이 상당히 좋습니다. 국내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 12월 현재 한 33조 수준까지 왔습니다. 월별 기준은 이제 올해 역대 최고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리테일 관련 수익과 더불어서 ELS 조기 상한 수익 이런 것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B도 괜찮습니다. 전통형 IB는 계속 잘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투자 쪽 IB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도 이제 우려가 점점 완화되는 기조에 있고요. 그리고 펀더멘탈하고는 상관없지만 카카오뱅크 지분법 처분 이익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 이해 계열사 실적도 좋은 편이고요. 한국금융지주가 좀 이제 다른 증권주들이 배당 수익률이 좀 낮아가지고 연말에는 약간 좀 소외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배당 시즌도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봐야 될 그런 타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한화시스템 발표해 주세요. 네, 하나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나시스템이 9월에 저희가 목표 주가를 17,200원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현재 주가가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목표 주가를 22,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좀 제 추정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4페이지 표 1번에 조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월에 추정했을 때보다 EPS 추정치가 한 5% 정도 올라가 있고요. 대신에 동일 구간에 저희 업종에 대한 피어 그룹들의 주가는 평균적으로 30%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시스템의 피어 그룹이라고 하면 보통 방위사업체나 IT 솔루션 기업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개의 인더스트리 공통점이 저희 코로나 사태랑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고요. 특히나 IT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언택트 산업에 대한 관심 부각으로 수혜를 본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상승은 일반화돼서 충분히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시스템이 업종 평균보다 좀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요소는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크게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1개는 이미 실현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하나시스템은 방위사업 좀 평균 이상의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TICN 4차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CIWS 프로젝트가 신규로 나오는데 이쪽에 대해서 유력한 수주 후보입니다. 물론 내년이 올해보다 국방비가 인상되는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방산업종보다 아웃퍼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래처가 국방부 직거래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하나디펜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다른 방위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있는데, 예, 주요 계열 회사인 하나디펜스가 호주의 자주포 수출이 성사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동반수혜를 보는 구조다. 결과적으로는 국내 방위사업체들이 해외 수주를 따면 이 회사는 자동적으로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예, 이 회사가 투자했던 해외 사업들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 요즘 저궤도 위성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페이저 솔루션이라는 이제 영국계 회사를 인수해서 사명까지 한화 페이저로 바꾼 상태입니다. 그림 1번에 나오다시피 ESA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인공위성 안테나들은 보통 접시를 이렇게 다들 연상을 하실 건데 이거를 반도체 단위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단위에서 굉장히 작은 접시들을 이제 고도로 직접화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 하면, 예, 우리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예, 굳이 접시 모양이 아니라 평면으로 만들 수도 있고, 곡면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직각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형태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예, 기존의 접시를 달기 곤란했던 모든 장비에 다 설치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비행기라든지 헬리콥터라든지, 예, 뭐 탱크라든지 사용처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쪽에 대한 기술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예, 지난주에 새로 공시를 했죠. KYMETA라고 좀 이름이 복잡한데요. 예, 이건 미국계 회사입니다. 이쪽도 저궤도 위성 안테나 단말기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시스템이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원천 기술 업체를 이미 2개나 투자를 한 것들을 보면 이쪽에 대한 사업 의지가 매우 분명하다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저는 저궤도 위성 기술이 내년에 크게 부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 미국에서, 예, 앨런 머스크의, 예,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런칭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련 밸류체인들이 전반적으로 관심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혜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투자 호흡이 남아있지만, 예, 에어택시 사업에 대해서 좀 진행이 정상적으로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버에어라는 회사를 투자를 했고요. 이쪽이 현재 우버의 에어택시 서비스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런칭이기 때문에 올해 2020년에는 23년이 멀게 느껴지지만 21년에 들었을 때는 또 그게 꽤 가까운 얘기로 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버의 현재 에어택시 서비스 자체가 매각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변동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누가 인수를 하던 결과적으로 23년에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예, 하나시스템의 에어택시 사업도 관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존 사업이 동종업계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현재 갖고 있고, 그리고 21년과 23년에, 예, 몇 가지 재료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 회사가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업계 대비, 예, 프리미엄 40%를 부여해서 목표 주가 22,0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시는 밸류에이션을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시는 것 같은데요. 거꾸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네, 비용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들 중에 현재 100% 인수를 한 페이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현재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인수 당시에 이미 비용 반영이 이미 끝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4분기에 진행을 할 KYMETA 같은 경우는, 예, 추가 충당금 발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의, 이게 미국의 방위사업체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투자가 진행됩니다. 아직 미국 정부가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은 내년 1분기에 될 거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용은 일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비용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페이저라든지, 예, 뭐 오버에어를 투자할 때도 보통 300억 미만에서 진행이 됐고요. 요번에 KYMETA 이 회사 인수는 지분이 또 10%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비용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추가로 저희 7페이지 그림 4번을 보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저궤도 위성을 군에 활용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함만으로도 충분히 투자금이 회수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궤도 위성 그 시장 규모와 성장성이 좀 어느 정도인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저궤도 위성이란 개념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들이 최근에 좀 있으셨는데, 통상적으로 여객기들은 좀 대륙권, 이제 그 고도 13km 이하에서 비행을 하고, 전투기들이 끼케봐야 성층권이라고 해서 50km 전후에서 이렇게 그 비행을 하는데, 저궤도라고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태양 동기 궤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이제 태양이랑 이제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비행을 하는 건데, 보통 500km 전후 상공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산업은 좀 성장성이 매우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일단 스페이스X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전 세계 통신 시장의 10%만 먹어도 연간 600조 매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위성 발사 자체 사업보다도 이걸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좀 시사했고요. 두 번째는 저궤도 위성 소모품입니다. 보통 저희가 전통적으로 TV나 이제 이런 데 쓰는 정지 궤도 위성들은 보통 15년에서 20년 수명으로 설계를 하는데, 저궤도 위성은 그게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저궤도 자체가 공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떨어지면 결국 추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명이 평균적으로 3년, 매우 길게 설계해도 5년이기 때문에 그만큼 순환 주기가 굉장히 빠른데, 그 스페이스X가 얘기를 한 걸 보면 자기들 그 서비스 인터넷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위성이 12,000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사실 하나시스템 같은 국내 기업들이 이게 위성 자체에서 뭔가 경쟁을 세계 기업들하고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이제 단말기 쪽으로 좀 진출을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사이즈는 저는 몇백조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수치화된 데이터들이 시장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모닝브리핑 자료에 빠져 있는데요. 영국 EU FTA 타결 코멘트 발표해 주세요. 네, 현지 시각 12월 24일에 EU와 영국의 FTA 협상이 체결되었습니다. 양측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1월 1일부터 FTA는 문제없이 효력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사실 저희는 FTA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선 상품 무역에서는 무관세 무쿼터 원칙이 유지되겠지만 통관 절차 같은 비관세 장벽이 생기게 되고요. 또 무관세 무쿼터 원칙 역시 EU와 영국에서 생산한 모든 완제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원재료부터 완성품까지의 제조 공정 비율까지 따지게 됩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상품 무역부터 거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서비스 무역인데요. 영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은 첫 번째가 전문 서비스 영역이고 두 번째가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무역은 FTA에 따른 수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영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전문 서비스 자격, 또 금융 서비스 자격이 EU에서는 동등하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국의 서비스 수출은 좀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FTA 협상이 체결이 됐지만 이것이 EU와 영국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시장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협상이 계속해서 미뤄져 오면서 시장은 좀 노딜 가능성까지 반영을 하는 등 부정적인 재료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FTA 협상이 체결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리스크 온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과 유로존 모두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던 브렉시트 이슈가 해소되었고, 아직까지 변종 바이러스나 코로나19 이슈가 남아있고, 이에 따른 봉쇄 정책까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바이러스 이슈는 지금이 좀 정점을 지나는 국면이고,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백신을 보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고요. 유로존도 오는 27일을 기점으로 28개국이 동시에 백신 보급을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에 영국과 독일 금리는 상승폭을 저희가 크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하단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초까지 글로벌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 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축소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